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집권 사대부들은 북벌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자존심은 오랑캐 여진족의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었다. 만주 요동지방을 정벌하여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해야 했다. 오랑캐 청나라를 무력으로 정신적으로 극복하려는 북벌 의지가 이후 조선의 진로를 결정한다. 북벌의 꿈은 어떻게 조선을 바꿔놓았는가? 남한산성, 우리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치욕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370여 년 전 겨울, 조선의 왕 인조는 물밀듯이 조선을 침범해오는 청나라 군대에 쫓겨서 신하들과 함께 이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각지의 구원병들도 모두 괴멸당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13,000명의 병사들은 40여일을 버텼지만 끝내 청태종에게 항복을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 남한산성의 치욕으로부터 조선 후기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랑캐의 나라인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북벌론과 청나라가 멸망시킨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대명 의리론이 그것인데요. 이 병자호란이 발생했던 17세기는 물론 19세기 말까지도 조선의 집권 사대부들은 북벌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한산성이 자리한 경기도 성남시 문화재단은 최근 산성과 병자호란을 소재로 뮤지컬을 기획 제작했다. 건강이 높기를 기다려 내 주상을 건너게 하는 12만 대군의 침략에 조선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침략이었지만 집권층은 척화파와 주화파로 분열돼 있었고 대비책도 없었다. 공연은 인조의 삼전도 항복 장면을 나무 인형을 이용해 충격적으로 묘사했다. 떠오르는 강국 청나라의 존재는 이후 조선의 역사를 외골수로 몰아넣는다. 치욕적인 항복 뒤에 맺은 조약으로 조선은 막대한 경제적, 인적 손실을 입는다. 적어도 30에서 50만 명의 조선인이 청으로 끌려갔다.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후의 효종이 되는 북림대군도 심양의 볼모로 잡혀간다. 청의 역사서 청실록엔 끌려간 조선인들의 기막힌 사연들이 많이 실려 있다. 청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남편이 조선 원정에서 한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얼굴이 반반한 조선 여자 2-3명을 척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 청군 본처들 중에는
이 질투심으로 몸을 떠는 여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자기 남편의 마음을 이 조선 출신의 첩으로부터 돌리기 위해서 이 조선 여자들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기도 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속환되는 과정,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그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상 그 조선 사회에 엄청난 그 파장 그리고 정치적 부담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구려 발해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여제는 고려시대 이후로 북방의 골칫거리였다. 야만인 오랑캐라고 여겨오던 여진족의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것이라 조선인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태조 누르하치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부족 단위로 흩어졌던 여진족을 통합해 청의 전신인 후금을 건국합니다. 점차 세력을 키운 청나라는 결국 조선이 섬겨오던 명나라를 몰아내고 1644년 중원을 차지한다. 불모로 끌려가 10년 동안 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명나라의 멸망을 지켜본 독림대군. 그는 1649년 즉위 17대 왕 효종이 된다. 그의 마음속엔 오랑캐 청에 대한 복수심과 북벌의 꿈이 타올랐다. 청의 감시 눈길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또 비밀리에 다양한 병기 제조와 무기의 개량을 명했다. 비바람이 불면 발사가 힘든 화포를 전천으로 개량토록 지시하고 배가 난파돼 조선으로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에게 최신식 조총도 만들게 했다. 또 왕의 호위병인 금군을 전부 기병화하고 그 수를 1000명으로 늘리는 등 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직접 무사들의 무예 연마를 독려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사법을 익히게 했다.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효종과 독대해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 (1659년) 효종은 사관과 성지를 내보내고 이조 판서 송시열에게 자신의 북벌 계획을 자세히 말한다. 저 오랑캐는 반드시 망할 날이 있다. 정예 포병 10만을 양성하여 불시에 관내로 쳐들어가면 주문의 의사와 후골이 어찌 호응하지 않겠는가? 효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뿐이고 그 10년 안에 북벌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강조했다. 하지만 노론의 영수 송시열은 실제 북벌엔 미온적이었다. 그는 민생 안정과 수기 치인을 강조했다. 반드시 기강을 확립한 후에야 북벌을 시행할 수 있는데
희강의 확립은 오로지 전하께서 사사로운 마음을 없애는 데 달려 있사옵니다. 이런 정권을 잡은 세력은 안정을 바랍니다. 이 국제관계에서도 뭔가 이런 뭐 전쟁 국면이라든가 이런 변화의 국면보다는 안정의 국면을 바라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저들을 정벌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벌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세우는 용어가 내수, 안을 먼저 닦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거죠. 북벌이 불과한 또 다른 이유는 외란과 호란 양난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였다. 북벌의 비용과 민심의 지지를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청나라의 감시도 북벌 준비에 제약이 됐다. 청은 여러 차례 감시단을 보내 성벽 수축, 군비 증강 여부를 조사했다. 청나라에서는 계속 군사 감시단을 보내가지고 그런 조선의 그 동태를 살피고 이런 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구호적인 차원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지. 이것이 실천을 한다. 실제 효종이 정말 명령을 내리면 간다라는 상황은 거의 예상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안에 북벌을 실행하려고 마음먹었던 효종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즉위 10년 만에 승하한다. 집권 노론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의 북벌 계획은 훗날에 불씨를 남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북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북방 4군 육진을 개척한 세종 때 그리고 여진의 침입이 잦았던 성종 때 각각 9번과 12번이 나오다가 중기로 오면서 뜸해집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조정에서는 북벌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국왕인 효종도 청나라 첩자들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북벌을 준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효종과 현종 이후 왕위에 오른 숙종 때 북벌이란 말이 9번이나 나오게 됐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종이 승하한 지 15년 뒤 1674년 현종에 이어 숙종이 즉위했다. 곧이어 제야 4대부들의 북벌을 하자는 상소가 이어졌다. 조정의 대신 중에도 북벌을 주장하는 이가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대부들이 북벌을 적극적으로 상소한 것은 청나라를 둘러싼 대외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 청이 중원을 차지한 지 30년, 중국 동남부에서 내란이 일어났다. 청나라 건국에 공을 세우고 영지를 받아 다스리던 명나라 출신 장군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전란에 휩싸인 청은 위기를 맞은 듯했다. 북벌론자들은 청의 군사력이 남부의 내란 진압에 투입됐을 때 그 허점을 노려 요동지방을 정벌하자고 주장했다. 그 당시에 국외적으로 오상계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좀 청나라가 이쪽 그 오상계의 반란 진압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유리한 여건도 작용을 했고, 용인의 한문화재연구소에서 조선시대의 초상화한점을 복원 중이다. 청이 위기를 맞은 숙종 초 북벌을 적극 주장했던 윤휴.
윤휴는 지속적인 상소로 북벌을 주장했다. 그에게 북벌은 평생의 신념이었다. 지금 밖으로는 세 가지의 일이 있는데 북벌이 첫째이고 바다를 건너 대만의 정성공과 통하는 것이 둘째이고 북과 화친을 끊는 것이 셋째입니다. 윤휴는 명왕조의 복원을 외치며 대만을 점령한 정성공 일가와 연합해 청에 대항하자고 제안했다. 효종의 북벌은 송실에 의해서 전주론적 북벌로,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어떤 북벌로 이렇게 대치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력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17세기 후반에 남인계열의 윤휴가 효종의 북벌 정신을 다시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북벌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단 그의 북벌은 당시에 일고 있었던 청에 대한 어떤 저항 세력인 오삼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청의 저항 세력과 제휴를 해야 해서 실질적인 군대를 구성하자 하는 연합전선이랄까요? 연합전력 이런 차원에서의 제안이었고요. 윤휴는 북벌의 성공에 상당히 낙관적이었다. 어지러운 청나라의 정세를 틈타 교종 때부터 잘 훈련된 군사를 동원해 요동을 점령한 뒤에 중원과 대만에서 호응하는 명나라의 잔존 세력과 연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다. 윤휴는 정치적으로는 남인이고 학문적으로는 교조적인 성리학에 매몰되지 않고 주자를 비판한 인물이었다. 백호 선생의 관찰 이제 붙여서 모아놨던 거래. 1974년에야 집안에 비밀리 전해오던 원고들을 묶어 전집을 낼 수 있었다. 그는 기술과 무기 제작에도 관심이 많아 북벌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대포를 운반하는 병거, 오늘날 전차에 해당하는 수레 제작을 건의했다. 수레 하나를 10인이 담당해 서로 교대에 간수하고 지방에선 민간에게 내주어 짐 싣는 용도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실제 숙종 때 노량진의 사열식에서 전차들이 선보이기도 했다. 조선이 전차를 제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청의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기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기병으로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청의 기병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전차 진을 이용해서 대량의 화약 무기로 공격해서 기병의 기세를 꺾은 후에 그 내부에 보호되어 있는 기병이나 보병을 돌진시켜서 청의 군대를 격파하는 그런 전술을 썼을 것 같습니다. 윤휴 후손의 집엔 특이한 유물이 전해져 온다. 지금 수상한 게 원래 이 주둥이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이 주둥이 깼다면 만약 다른 그 사용 용도 같으면 그냥 부으면 되는데 이 주둥이가 없는 거는 역시 밀봉했기 때문에 깨었을 거다. 노론 정권의 견제를 받던 그는 주작을 문란케 한다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고 죽는다. 사회개혁을 전제로 한 그의 실제적인 북벌론은 기득권층에겐 위험한 것이었다. 윤휴라는 인물은 상당히 남인 정권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지만 남인들 사이에서도 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좀 사상적으로도 좀 성리학에만 치우치지 않는 좀 자유인적인 기질이 있죠. 그런 어떤 윤휴의 그 이념적 성향 또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것이 이런 북벌을 뭔가 하면서 국면을 한번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송시열 입장하고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시열은 내수를 강조하면서 그대로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던 반면에 윤여는 북벌을 정말 한번 하면서 이런 정치적 틀도 바꾸고 그 당시에 이 조선 사회의 어떤 변화 같은 것 이런 것도 꾀하지 않았나. 효종과 윤휴 두 명의 강력한 북벌론자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북벌은 정신적, 내면적 북벌로 변화한다. 그렇다면 실제 북벌은 가능했을까? 외란 호란을 겪은 조선의 피폐한 국력으론 힘들었을 거라는 의견이 많다. 당시 과연 조선이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요동으로 쳐들어갈 능력이 있었느냐,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농업 생산력의 측면에서 그 자연재해 때문에 흉년이 계속 들고 하면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청은 사실상 어떤 점점점 강하게 변해가는 상황이었고, 그와 맞물려서 조선은 뭐 어떤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 북벌을 도모할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현실적인 군사적 원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1680년 내란을 진압한 이후 점점 더 강성해졌다. 북벌은 불가능한 데다 위험한 일이었다. 효종 이후 조선의 왕과 집권층은 청나라를 정신적으로 극복할 새로운 이념의 틀을 짜기 시작한다. 북벌은 군비 증강 이전에 먼저 민생 안정체계 시행이라든지 재정의 확충과 같은 현실의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안정을 찾고 전성기로 접어들면서 북벌론의 현실성은 점차 사라졌고, 조선의 지배층은 이제 청나라를 정신적, 문화적으로 극복해내고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대명의리론으로 무장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예원군이 나라를 다시 살려냈다는 제조지은에서 출발한 대명의리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조선 후기를 지배한 유일한 이념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동 유교문화박물관은 이 지역 사대부 가문에 전해져 오는 고서적들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책 한 권이 따로 소중히 보관돼 있다. 풍산김씨 가문에 전해져 오는 이 책은 그림을 묶어 만든 보기 드문 화첩이다. 몇 잔 걸쳤는지 불쾌하게 취한 사대부들이 연못에서 벌거벗고 노는 기녀들을 쳐다본다. 책에 실린 그림은 사대부들의 꾸밈 없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이 화첩의 백미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나라 군대를 환송하는 전별도다. 장면별로 4폭이나 되는 그림을 보면 조선 조정이 얼마나 성대하게 명군을 전별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파병됐던 명군사들의 모습도 자세히 묘사했다. 포르투갈 용병으로 참전한 흑인 병사들을 바다 귀신 해귀로, 위장복을 입은 병사들을 원병, 즉 원숭이 병사라 표시했다. 왕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관례에 따라 선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선조는 직접 홍제원까지 나가 명나라 군사를 환송했다. 영남 지방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명이 조선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평미하게 있었고, 특히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하고 난 다음 청에 대한 적개심과 어울려서 그 직후에 다시 명이 망하죠. 그 때문에 대명 복수론, 이것은 그 당시 일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조이기도 합니다. 1592년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내달라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 임금 선조는 신하들과 북쪽으로 피난을 떠난다. 외란을 막지 못하고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달아난 데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을 약탈하고 노비문서를 불살랐다. 일본의 다음 목표가 명나라임이 명확했기에 명의 황제 신종도 조선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명은 유동지방의 수비병 5,000명을 1차 구원군으로 파병한다. 하지만 평양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한 이후 2차 파병된 43,000의 명군은 일본군과의 전투에는 소극적이었고 민간에 끼친 피해도 막심했다. 명나라 군사가 조선의 원군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조선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왜군보다 오히려 명나라 군사의 피해가 크다라고 이야기될 정도였는데, 다만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일국의 임금으로서 결국 그 외란을 막지 못했고 더구나 피난까지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명분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명나라 군사가 조선을 도와줬고, 그런 명나라군을 조선에 파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자기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제주 지은의 강조로 나타난 것이죠. 이순신의 수군과 전국적인 의병 활동이 사실상 조선을 구했음에도 선조는 제조지은, 즉 나라를 다시 살려준 명의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80여 년이 지난 숙종 시기가 되자 명나라의 제조지은을 기념하는 비와 사당이 곳곳에 세워진다. 대왕 어필, 그러니까 그 선조대왕, 선조대왕 글씨고, 옆쪽에가 만절필동, 만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릅니다. 선조의 글씨로 만절필동 제조 번방을 새겨 명나라의 은혜를 칭송하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글씨 사무사에는 원군 파병이 조선과의 의리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것도 순전히 이웃 나라로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준 거지 어떤 뭐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저게 은근히 담았다는 거예요. 숙종 시기에는 명나라에 대해 끝까지 의리를 지킨 인물에 대한 선양 작업도 대대로 이루어진다. 강원도 철원 충무공 시호를 받은 한 장군의 사당에선 해마다 음력 8월 제사가 있다. 김응하는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청의 전신인 후금과의 전투에 참여했다. 그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화살이 여러 발 몸에 박힐 때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고 한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그의 죽음은 광해군의 밀지를 받고 항복한 강홍립과 극명히 대비됐다. 딸 또 자영장, 우영장들은 항복을 하고 김경선이나 강훈입들은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하려고 싸우지도 않고 있고 이 양반 혼자만 전투를 하셨다고. 그래 의리를 이 양반의 의리를 위해서 나가서 전사하셨지. 그 나라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걸 가서 싸우셨다고. 명황제는 그의 충절을 기리어 요동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인 요동백을 추서했다. 숙종식이 현실적인 북벌이 좌절되면서 이제 대명의리론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는다.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에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수를 하는 것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갚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지만은 이제 복수를 한다는 그 북벌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는 대청 복수로는 점차 이제 의미가 퇴색되고요. 대신에 그 자리를 대명의리론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대명의리론이 어떤 주도적인 이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이 망한 지 60년이 되는 1704년 숙종 30년 대명의리론의 정점을 상징하는 한 건물이 창덕궁에 세워졌다. 명나라 황제 신종, 그가 구원군을 파병해준 은혜를 추모하는 대보단. 매년 2월 국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고 이 제도는 19세기 말까지 계속됐다. 여기 보시는 것은 창을 앞에 장착한 검차라고 하는 전차의 일종인데요. 조선 후기 북벌을 꿈꿨던 한 무관이 청나라의 기병을 효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해 고안한 겁니다. 이렇게 청나라를 무찌르겠다는 의지는 오랑캐, 이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또 중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명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소중화 중의는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도 했지만 청나라의 실체와 또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괴산엔 조선 중기학자 박세무가 지은 동몽선습이란 책을 비로 만든 기념물이 세워져 있다. 동몽선습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뗀 어린이들의 학습 교재로 조선 중기의 교과서 역할을 했다. 유교의 기본 윤리인 삼강오륜과 명나라까지의 중국 역사, 우리 역사가 짧고 쉽게 서술돼 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어릴 때부터 오랑캐 몽골의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했지만 그 운세는 잘해야 100년이란 것을 배우며 자랐다. (1740년경) 청이 중원을 차지한 후 10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조선의 집권층은 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접대 사신의 말을 들으니 오랑캐 황제가 그 태후와 함께 몽고 땅을 지나 심양에 올 것이라 하였다. 오랑캐 100년의 운수가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 황제의 됨대비가 그 전만 못한 데다 이제 멀리 산해관 밖으로 온다 하니 심히 염려스럽다. 호운불백년이라는 5글자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랑캐 운세는 100년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도 원이라는 국호를 가지고는 100년을 못 갔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호은불백년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기대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644년에 청이 그 산해관을 넘어가서 북경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따진다라고 하면 1744년 경에는 청이 멸망해야 이 호은불백년이라고 하는 관념이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조선의 바람과는 달리 당시 청은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개척하고 문화를 집대성하면서 270년 동안 이어갔다. 청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잘못된 정세 판단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대전 복수로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침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현실을 몰랐다기보다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 그것이 끊임없이 이 오랑캐 운세에는 100년을 못 간다라고 한 논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엔 청나라와 관련된 또 다른 설이 퍼져 있었다. 청이 망하면 여진족의 발상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었다. 몇 해 안가 중국이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한다. 만약 저들 오랑캐가 쫓긴다면 반드시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인데 영고탑으로 돌아가고 나면 함관 이북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니 이 어찌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고탑은 만주어로 닝쿠타란 곳으로 만주 동북부의 목단강 중류에 위치한다. 지금은 중국 흑룡강 성의 영안 지역을 말한다. 청나라 황족의 먼 친척 6가문이 살면서 통치했던 곳으로 당시 조선인 여진족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었다. 영고탑은 청 초기에 군사 기지가 있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진족의 발상지는 아니었다. 军政中心，清朝政府以宁古塔为基地，多次派兵自黑龙江、松花江一带。 조선 집권층은 청이 망하면 영고탑으로 회귀할 것이고 그 도중에 조선의 북방 영토를 거치면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을 했다. 사실 영고탑 회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조선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효종년간에 처음으로 이 청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원나라가 자신의 본거지인 초원으로 돌아간 것처럼 자신의 본거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겠느냐. 그럼 그것이 조선의 북변 방어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오랑캐 운세가 10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영고탑 회귀설은 역설적으로 조선 사대부들의 북벌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영조 때 무관으로 활동한 송규비는 조선의 군사 문제 전반에 관해 개선책을 제시한 풍천 유향을 저술했다. 그는 청이 영고탑으로 회귀할 때를 노려 요동을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청 기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검찰을 고안하기도 했다.
송규빈은 병자호란 때 패배한 원인을 청군의 기마부대를 제대로 막지 못한 데서 찾았고, 날카로운 창을 전면에 여러 개 배치해 말을 놀라게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그는 연고탑 휘기 같은 청의 몰락을 가정하고 조선이 요동을 먼저 점령해서 전략적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요동 점령론은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병 당시에 효종 때부터 만들었던 정병 3만에다 그리고 검차 600승 그리고 새로운 신기 화기 등을 장착해 가지고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에 의해서 점령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먼저 안시성을 고구려에 영토했던 이 요동의 핵심 전략적 요충인 안시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까지를 같이 먼저 선정한 다음에 2단계로 금주와 복주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 요동 전체를 일단 수중에 놓고 그 다음에 3단계로서는 사군 육진 가운데 사군, 여연, 자성, 우의 무창이죠. 이 사군을 개척해서 다시 이 조선의 국토 경략을 확고하게 하자 하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북벌 구상은 애초 청나라에 대한 복수에서 청비올란 시의 방어적 요동 선제 점령으로 바꾸긴 했지만 역시 잘못된 정세 판단에 비추하고 있었다. 18세기 중엽 청나라는 최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영토와 인구는 명나라 때보다 3배로 커졌고 몽골, 티벳, 위구르를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다민족 국가 청나라의 일부가 됐다. 오늘날 중국의 영토와 다민족 국가 체제는 사실상 청나라 때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의 집권층이 명에 대한 의리를 고집하고 의도적으로 청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의 조선이라고 하는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바뀌어서 청나라의 지배가 안정이 되고 청나라가 아주 성세를 향해서 형세를 구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러나 내부적으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의리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외란과 호란을 초래했던 조선의 집권층은 철저한 자기 반성도 없이 청에 대한 복수, 명에 대한 의리 등을 내세워가며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내면적인 북벌론이나 대명 의리론과 같은 과도한 명분론이 득세를 하면서 이들과 다른 사상이나 정치적인 교류는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야 했고 민생과 실용을 추구했던 실학자들의 정책 또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처럼 경직된 이념이 어떻게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거의 300년간이나 지속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충북 괴산의 한학자 박운서봉은 올 5월에 돌아가신 모친의 3년상을 치르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진지상을 차려 어머니 영정 앞에 바치고 곡을 한다. 벌써 6개월째 횟수로 3년을 채울 생각이다.
화공은 묘 옆에 움막을 짓고 사는 심요살이 대신 매일 새벽 문안을 올린다. 자식들, 손자들한테도 그래서 너희들은 시대에 따라서 해야지 못 지킨다. 그러나 우리가 예문 대갓집이다 해서 참 10대 이상을 예문을 꼭 지켰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까지는 사뭇 이렇게 옛날 그 예를 지켜왔지만은 앞으로는 시대 변화에 지킬 수가 없게 되지만은 나는 한번 70 넘고 또 70 넘어서 참 부모님이 계셔서 이 복을 입는다는 것도 이건 나 하나의 복이다. 그런 게로 참 끝까지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략을 집대성한 송나라 주자가 지은 가례는 조선 4대 부가의 삶과 생활을 규정했다. 조선 후기엔 성략 이념이 더욱 교조적이 되고 명분론이 강해지면서 주자 가례는 사회 깊이 뿌리내린다. 조선 중기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성략적 이념과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과거와 천거를 통해 대거 등용된 살인들은 마음의 수양과 도에 의한 도학 정치, 의리에 의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들이 의리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실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정의 논의는 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살인들은 의리를 모든 사회관계로 확대시켰다. 의가 곧 리인 거죠. 리를 실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의인 거고, 그래서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간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그 조선의 성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개인적인 의리를 결국 모든 사회 모든 관계, 심지어는 국제 외교 관계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본 거고, 그런 점에서 이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관계에서처럼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마디 하리라. 어찌 당신들은 이 나라를 3조대의 살림은 군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조정의 실권을 놓고 대립 경쟁하게 된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게요 지금? 그리고 1623년 성략 근본주의가 조선 후기를 지배하게 되는 정변이 일어난다. 서인 세력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의리를 지켜야 할 명나라와 발응하고 있던 청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던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낸다. 인조반정은 기존의 정권인 북인 정권을 이 서인 정권이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의미 이외에도 기존의 이 성리학적 이외에 조금은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던 이런 시대에서 바로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성리학 중심주의, 그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바로 이 친명 배금 정책에서도 표방되듯이 아주 그 성리학의 이념, 의리론을 바로 이 국내 또는 국제관계까지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이념 성향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인조반정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그런 구분점,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 대청 강경책으로 바뀌자 청은 2번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다. 병자호란을 초래한 서인 정권은 의리와 명분론 위주의 정책을 반성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청에 대한 분노의 편승에 대청 복수와 명분을 강조하는 외골수로 빠진다. 실제적인 민생 구제 이런 게 아니죠. 광해군 때 행해졌던 여러 가지 뭐 의료 사업, 토지 재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다시 그 도덕적인 수양론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예법을 가르쳐야 전란 후에 이 부박한 풍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수습책을 내놓는 정도의 아주
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절망하는 민심을 위로하고 피폐한 민생을 돌보는 대신 집권층은 관념적인 자기 방어와 무장에 골몰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그러한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이것은 사상탄압.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상탄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성리학이 더욱 교조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문난적 논쟁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자유롭게 그 경전을 해석하려면 이건 사문난적이다 해서 윤유 같은 경우는 죽지 않아요. 박사당도 마찬가지로 정약용도 결국엔 그 사문난적 논쟁에 휩쓸려서 그 18년에 유배를 가고. 살인파가 정계에 진출한 16세기 말경, 심경이란 책이 조선에 들어온다. 심경은 유교 경전과 성리학 저술 중에서 심성 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 사림들은 임금과 신하들의 공부자리인 경연에 심경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은 경연에서 심경을 강의하면서 왕의 심성수양, 수기치인을 강조하고 왕을 도덕적으로 지도하려 했다. 살인파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것들이 전혀 배제된 채 완전히 성리학 일변도에, 그래서 더욱더 그 심을 강조하게 되고, 왜냐하면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정치가 제대로 전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금의 마음을 과연 누가 바로잡아 줄 것이냐. 그건 바로 성리학을 수양한 자신들의 임무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살인파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의 수양의 문제가 더욱더 그 강하게 이제 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수양 의리의 강조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눈을 감게 하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와 명분론적 의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8세기) 들어 청나라 사신 연행길이 잦아지면서 청에 발달한 문물을 보고 온 사대부들 간의 각성의 물결이 인다. 배명 의리론과 명분론에서 벗어나 청의 발달한 문물을 보고 배우자는 북학 사상이 의식 있는 사대부들 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자와 실학자들이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자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집권층의 세계관은 너무나 편협하고 고루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쭉 보면 특히 17, 18세기의 그 영조, 정조 시대를 보면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고 아주 중흥의 시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과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를 해 놓고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조선의 상황은 대단히 그 낙후돼 있고 열악한 이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지배층들의 사고가 유연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고 방식, 나와 다른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고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그 사고 방식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은 역시 굉장히 좁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북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대단히 개혁적이고 근대지향적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어디까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학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만
어떠한 일정 정도의 그 변형을 주장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 개혁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사상적인 경직성이 분명히 거기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청나라를 정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내년에 북벌 의지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내 꺾지 않았습니다. 북벌과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중국의 정통 왕조인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 조선의 존재 이유이자 조선의 소중화로서의 자존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도 단일한 이념이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조선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현실적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고 결국 조선은 근대화로 치닫던 세계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의 정치가 아니라 조화와 중용의 정치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조선 후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